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기의 상승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기가 상승한다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라는 것을 좀 설명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공기가 상승을 하게 되면 이제 압력이 아래쪽은 높고 위쪽은 압력이 낮죠. 그러면서 공기가 팽창하게 됩니다. 그리고 팽창을 하게 되면 온도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온도 변화가 우리한테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 한번 이야기를 해봤지만 포화 수증기압이 온도에 달려 있었죠. 그래서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 포화 수증기압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상대 습도가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강수 현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공기가 상승을 하게 되면 여기서 포인트는 다양한 기상현상들이 벌어질 수가 있겠다라는 거니까 공기의 상승이 대기과학을 이해하는데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공기가 마냥 잘 상승하느냐라고 하면 그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겠지만 우리가 공기가 질량이 있으니까 중력을 작용받겠죠. 하지만 이것이 또 기압, 경도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힘이 균형을 이루면서 하이드로스태틱 이퀄리브리엄이라고 해서 정력학 평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공기 덩어리가 얘가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그리고 현재 있는 그 위치에 그대로 있고자 하는 성질이 가장 기본된 공기의 성질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공기가 상승하는 이런 케이스는 특별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한테 기상현상을 일으키는 것을 이해할 때는 공기의 상승이 필요한데, 이것이 기본적으로는 정역학 평형을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공기가 잘 상승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 특수한 공기가 상승하는 케이스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라는 맥락으로 이번 파트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공기의 상승을 우리가 좀 더 정량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아디아베틱한 그러니까 단열 과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열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파스이라고 하는 공기 덩어리 혹은 공기 덩이라고 하는 요 개념을 좀 이해를 해볼 텐데요. 우선 이 파스리라는 것은 그냥 풍선처럼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어떤 그 크기를 갖는 공기 덩어리, 그리고 이제 이게 뭐 형태는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냥 풍선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여기서 제일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이 파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정을 하는 겁니다. 얘는 단열 과정이다, 주변이랑 열을 교환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주변 공기에 독립적으로 움직이게 되고요. 그리고 그 크기는 지금 여기서 뭐 수미터 정도의 크기라고 되어 있는데 수십 미터일 수도 있고 그 이상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파3라고 하는 우리가 개념을 정의를 내리고 이 파3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 파3의 가장 주된 특징은 단열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물론 방금과 같은 이런 가정은 좀 이상화되어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짧은 시간 동안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공기는 여기 아래 보이는 것처럼 여기 지금 열 전도도가 나와 있죠. 공기의 열 전도도는 대단히 낮습니다. 따라서 공기는 기본적으로는 열 교환을 잘 하지 않는다. 따라서 단열로 가정을 하더라도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오른쪽 아래의 그림이 이제 계속 나오게 될 텐데요. 여기서 지금 보면 공기가 상승을 하니까 부피가 점점점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부피가 커지고요. 그리고 온도는 떨어지죠. 그리고 공기가 하강을 하게 되면 부피가 점점점 감소를 하게 되고 온도가 증가하게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야기할 전반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온도가 감소되는 정도를 보면 지금 1000m 올라갔을 때 10도씨 정도가 감소가 되게 되죠. 이것이 공기가 이제 이 온도가 감소하는 감률이 되겠습니다. 자, 이 감률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게 될 텐데요. 자, 이 감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공기는 드라이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의 드라이의 표현은 포화되어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드라이 에어라고 했을 때는 수증기가 없는 경우를 드라이 에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하는 이 드라이는 포화되어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증기가 있지만 포화되어 있지 않은 그 상태의 감률, 건조 단열 감률이라고 하는데요. 그 감률이 지금 1000m 올라갔을 때 10도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들을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앞서서 먼저 설명을 했지만 공기가 상승을 하게 되면 주변의 기압이 낮아지게 되죠. 그러면 공기는 팽창하게 될 거고, 그러면 팽창을 하게 되면 단열 냉각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식게 된다. 그런데 이 dry air, 그러니까 unsaturated 되어 있는 이 에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도씨 1000m 올라갔을 때 그만큼씩 온도가 떨어지게 된다. 그리고 반대로 하강을 하게 되면 이 공기는 또 역시나 1000m당 10도씨씩 온도가 올라가게 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숫자 값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번 강의 끊고 그 다음 강의에서 이 숫자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수식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요만큼 정도의 값이 나온다 정도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기가 방금은 우리가 이 건조 단열 감률이었죠. 그런데 습윤 단열 감률은 또 다른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거는 세츄레이트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는 불포화 공기, 지금 이야기하는 건 포화 공기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공기가 쭉 상승을 해요. 지금 3000m까지 상승을 하게 되는데 그 이전에는 건조 단열 감률을 따라서 1000m 올라갔을 때 10도씩 32에서 22, 22에서 12, 12에서 2도씨 이런 식으로 감소를 했어요. 자, 그런데 3000m에 도달하니까 이 공기가 지금 포화가 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포화가 되게 되면 이때부터는 이제 상대 습도가 100%가 되고 그것보다 이제 포화 수증 기압이 낮아지게 되면 그 남아있는 만큼이 응결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 고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리프팅 콘덴세이션 레벨, 상승 응결 고도라고 합니다. 줄여서 뭐 응결 고도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영어로 이제 축약해서 쓰면 LCL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LCL에 도달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응결이 일어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응결이 일어나면 잡열이 방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잡열이 방출이 되는데 sensible heat,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느낌열, 현열로 방출이 되게 되고 이 느낌열과 현열은 결국 이제 온도계로 측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열이 되겠죠. 그래서 불포화 공기일 때는 잡열 방출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1000m 올라갈 때 10도씨씩 감소를 했는데 이게 응결고도에 도달하게 되면 이때부터는 감소하는 폭이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마이너스 5도씨가 되었죠. 왜 그러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원래 10도씨 정도를 떨어질 수 있는데 여기서 잡열이 방출이 되면서 이제 온도가 천천히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도씨가 아니고 약 5도씨 정도 떨어지게 되더라 하는 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습윤 단열 감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의 포인트는 잡열이 방출이 된다. 그래서 이제 온도가 떨어지는 것이 조금 느려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앞에서 5도씨 per 이제 1000m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이 값은 조금 유동적이겠죠. 왜냐면 잡열이 얼마나 방출되느냐에 따라서 달린 것이기 때문에 이 수증기의 함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것이 이 감률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한 5도씨 정도에서 9도씨 정도 이 정도로 조금 넓은 폭에서 이제 습윤 단열 감률이 변화하게 되더라. 물론 이제 9도씨보다 좀 더 커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 dry adiabatic rate이 한 10도씨 정도가 되니까 그거보다는 온도가 조금 더 덜 떨어지게 될 거니까 뭐 요 정도 9도씨 정도의 값을 적어준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것이 공기 중에 수증기의 양이 0에서 4% 정도 분포를 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이제 개괄할 때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수증기가 적을 때 이 감률이 클지 아니면 수증기가 많을 때 감률이 클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적을 때 감률이 더 크겠죠. 왜냐면 잡열 방출이 더 적을 테니까 온도가 팍팍팍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수증기가 많다 그러면 잡열을 더 많이 방출할 테니까 잡열 방출에 의해서 온도가 더 천천히 떨어지게 되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다룰 때 우리가 계산을 좀 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 계산을 할 때는 조금 편의상으로 우리가 조금 숫자 값들을 흔하게 쓰는 것은 한 5도씨 정도의 값을 좀 흔하게 쓰겠다 정도만 지금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값은 말씀드린 대로 유동적인 값인데 우리가 앞으로 뭐 문제를 풀거나 할 때 어느 정도 좀 단순화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때는 흔하게 한 5도씨 per 1000m 정도의 값을 좀 흔하게 쓸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이제 이 상승하는 공기, 얘네들은 이제 건조 단열 감류를 따라서 쭉 상승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상승 응결 고도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수분 단열 감률로 감소하게 된다. 그리고 이 수분 단열 감률로 감소하는 공기는 이제 포화된 공기, 그리고 이 건조 단열 감률로 그 온도가 떨어지는 공기는 불포화된 공기다.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승 응결 고도를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미터 단위로 했을 때 이 상승 응결 고도 H는 125 곱하기 T-TD 이런 식으로 구하게 되고요. 자, 근데 여기서 일단 가정이 한 가지 필요한데, 어떤 가정이 필요하냐면 이슬점도 고도가 올라갈수록, 상승을 할수록 이제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 정도는 한 1000m당 2도씨 정도 감소를 하게 되는데요. 이 이슬점이 왜 이렇게 감소하느냐라고 물어보면 요것에 대해서는 사실 좀 답변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요거는 복잡한 수식들을 좀 풀어서 쭉 나열을 해보면 그 결과가 2도 10% 1km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요거를 단순하게 설명하는 방법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구나 하고 정도로 좀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왜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느냐라는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 지금 이 3000m라고 하는 게 지금 상승 응결 고도죠. 그러면 여기서 이 공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8도씨가 차이 나면 1000m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한 24도씨가 차이 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온도가 32도씨, 그러면 이슬점 TD는 24도씨 빼면 8도씨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고요. 이제 그럼 이제 우리가 이 24도씨 차이를 가지고 3000m가 상승 응결 고도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는 수식이 요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 수식을 한번 우리가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유도를 하면 되느냐 라고 하면 이 상승 응결 고도 H만큼 올라갔을 때 온도가 같아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T는 이제 어떻게 감소를 할 거냐면 10도씨 퍼 1000m 곱하기 H 이렇게 될 거고요. 그거랑 이슬점이 같아야 되겠죠. 이슬점은 2도씨 퍼 1000m 곱하기 H 이것이 같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T-TD 넘겨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10도씨를 넘겨주게 되면 T-TD는 이제 8도씨 퍼 1000m 곱하기 H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1000분의 8 이게 125분의 1이 될 테니까 이것을 넘기면 결국 이 수식이 나오더라 하는 간단한 유도를 해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 이제 그러면 심플하게 생각을 하면 이제 8도씨 차이 나면 1000m다 이렇게 해주면 계산이 좀 간편해진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번 PPT에서 살펴볼 것은 이제 상승하는 공기, 이 공기가 상승하는 과정들 대표적인 4가지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표적인 4가지를 배우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앞서서 설명했다시피 정력학 평형이 만족되고 있기 때문에 공기는 기본적으로 연직 움직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직 움직임이 잘 일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공기가 어떻게 이제 연직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몇 가지 특별한 케이스들을 공부할 필요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앞서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공기가 상승을 하게 되면 이제 구름을 만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우리가 궁금해하는 기상현상이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공기 상승이 좀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이다. 이런 맥락까지 이해를 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오로그래픽 리프팅 하면 이제 산악지형, 산악을 타고 올라가는 걸 얘기하는데요. 보통 이제 지형 상승이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이거는 뭐 간단한 겁니다. 우리가 산이 있어요. 그런데 수평 방향에 바람이 불어요. 그런데 산이라고 하는 거대한 장벽을 만나게 되면 이 바람이 산을 뚫고 갈 수는 없겠죠. 그러면 산을 타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형을 타고 강제로 공기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지형 상승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프론탈 리프팅 하면 전선 상승입니다. 전선이라고 하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공기와 공기 덩어리가 서로 성질이 다른 공기겠죠. 그런데 이제 보통 공기의 성질이라고 하면 가장 주된 게 온도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따뜻한 공기, 찬 공기가 만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두 공기 덩어리가 만나면 면을 이루겠죠. 그러면 그 면이 전선면이 되고요. 그 전선면이 지면과 이룬다. 그럼 면과 면의 교선이 생기겠죠. 그것이
전선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런 전선을 형성했다라는 것 자체가 따뜻한 공기, 찬 공기가 만난 겁니다. 자, 그런데 찬 공기는 무겁고 따뜻한 공기는 가볍죠. 따라서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타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때문에 갈 곳이 없어서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강제적으로 상승하게 되는 이 과정을 우리가 전선 상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수렴입니다. 수렴은 단순한 거예요. 우리가 공기가 이렇게 있는데 이 공기가 모여듭니다. 자, 그러면 수평 방향으로 모여들고 그러면 그 아래는 또 땅이 있으니까 뭐 아래로 내려갈 수는 없죠. 그러면 이 공기가 어떻게 될 거냐면 모여들면 위로 상승하는 움직임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것이 이제 수렴이 되겠고요. 네 번째는 이제 국지적인 이제 대류 상승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이것은 불균등 가열에 의해서 이제 주변보다 여기가 조금 더 따뜻하다. 이 주변은 조금 차갑고 여긴 따뜻하다. 그러면 이 공기는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부력을 얻어서 따뜻해져서 상승하게 되는 그 케이스가 네 번째 케이스입니다. 각각 하나씩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이 지형 상승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흔히 많이 들어봤던 팬 현상이랑 관련성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지형 상승이 일어나면 반드시 팬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매칭을 시키시면 안 되고요. 지형 상승의 하나의 예시가 팬 현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에 지금 이런 산맥이 있는데요. 바람이 불어 들어오는 쪽 이것을 윈드워드라고 합니다. 풍상측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바람이 불어 나가는 쪽을 리워드, 요거는 풍하측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자, 그러면 풍상측에서 지형 상승이 일어나게 되겠죠. 이 공기가 산을 만나고 장벽이니까 뚫고 올라가지 못하니까 이제 타고 올라가게 되고요. 그럼 이제 상승이 일어났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계속 뭐 구름과 강수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 과정을 한 번 더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하니까 다시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공기가 상승을 하게 돼요. 그러면 주변에 압력이 낮아지죠. 그러면 공기가 팽창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공기가 팽창을 하게 되면 그 공기의 온도가 떨어지게 되죠. 자, 그러면 이 온도가 떨어진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포화 수증기압이 감소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상대 습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100%에 이르른다라고 하면 응결이 일어나겠죠. 자, 그러면 이 과정이 결국은 구름과 강수로 이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것들이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기상현상이 되겠고, 따라서 이 기상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가장 어떤 그 시발점이 되는 것이 공기 상승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승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이제 부연 설명을 좀 하자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상대 습도만 올라가면 당연히 구름 강수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 상대 습도를 높이는 두 가지 과정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수증기량이 늘어나는 거고 두 번째는 온도가 감소하게 되는 것이 상대 습도가 늘어나는 방법이죠. 자, 그런데 수증기량의 변화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루 중에 그렇게 급격하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따라서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온도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온도가 감소하는 일이 벌어지면 당연히 구름과 강수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럼 이제 여러분이 지금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그러면 온도가 떨어지게 되는 이 과정이 어느 경우에 흔하게 발생하느냐라고 했을 때 공기의 상승 때문에 온도 하강이 잘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공기의 상승에 대해서 중요하게 배운다. 이렇게 맥락을 잡으시면 이 부분이 훨씬 더 좀 더 여러분에게 클리어하게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팬 현상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볼 텐데요. 자, 이제 지형 상승이 일어나요.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는 당연히 구름이 쉽게 만들어지고 비가 많이 내리겠죠. 그래서 세계적인 어떤 이 강수가 아주 많이 내리는 지역은 대부분 풍상측에 있더라라는 뭐 자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팬 현상은 무엇이냐? 그럼 이제 이 산을 넘고 이제 풍하측으로 넘어간 공기가 고온 건조해지더라 하는 것이 이제 여기서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진으로도 보여지는데요. 풍상측은 굉장히 지금 뭐 습하고 울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풍하측은 여기는 이제 비그늘이라고 하죠. 이제 비가 잘 내리지 않고 굉장히 건조한 형태가 되는데요. 특히나 이제 또 고온 온도도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상대 습도는 더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더 건조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팬 현상이 왜 나타나느냐 하는 것을 이제 이 그림 자료를 통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상승 응결고도 H를 구하는 방법을 배웠죠.
요거를 한 번 더 적용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상승 연결고도가 1km다 라고 지금 문제에서 줬고요. 산의 높이가 2km다.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1km 이렇게 주어진 거고요. 그리고 이슬점이 12도씨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맨 처음 시작점 A의 온도를 찾을 수가 있겠죠. A의 온도는 그렇죠. 8도씨 차이 나니까 20도씨가 되겠죠. 여기 DA가 있네요. 20도씨. 자, 그러면 여기가 12도씨, 여기가 20도씨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산을 넘고 D가 되었을 때 고온 건조해지는 것을 확인하면 되고요. 그러면 TD 이 값이 20도보다 커지고 그 다음에 이슬점 TD라고 하는 요 값이 TDA 값보다 더 작아지는지 이것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B의 위치, 상승 연결고도죠. 이 위치에 도달했을 때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면 A에서 이제 1km 올라가는데 건조 단열 변화를 따라서 감소를 하니까 이때는 10도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슬점도 1km 올라갈 때 2도씨 감소를 하게 될 테니까 똑같이 10도씨. 그래서 이슬점과 기온이 같아지죠. 그것이 이제 포화 상태가 됩니다. 자, 그리고 B에서 C로 1km를 더 올라가는데 이때는 이제 잡열이 방출되니까 수분 단열 감률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1km 올라갈 때 5도씨가 감소하게 되겠죠. 그러면 TC는 5도씨 이렇게 값을 구할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km 다시 산을 넘어서 하강하게 되는데 이때는 건조단열 감류를 따라간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하강을 하게 될 때는 당연히 이제 이 더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는 과정이니까 상대 습도가 아래로 떨어지게 되고 더 건조해지는 과정이니까 우리가 이제 이 잡열을 크게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건조단열 변화를 따라서 쭉 내려온다. 자, 그러면 2km를 내려갔죠. 그러면 20도씨가 증가해야 되니까 이때는 25도씨라고 계산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슬점은 또 따로 변화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일단은 한 가지 더 먼저 짚고 넘어갈 거는 그럼 TC점에서의 이슬점은 얼마냐라고 하면 요때는 똑같아요. 이 C점에서의 이슬점은 TC의 값과 같다. 왜냐면 포화된 상태가 쭉 계속 가는 거죠. 그러면 이 포화된 상태를 쭉 따라가는 거니까 이 포화되었다라는 상태는 기온과 이슬점이 같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쭉 가는 거니까 기온과 이슬점이 계속 같이 감소하게 되는 상황이고 따라서 이때는 기온과 이슬점이 계속 같은 5도씨 값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슬점 감류를 따라서 2km 증가하게 되면 얘는 4도씨가 증가해야 되니까 9도씨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D의 기온은 25, 그 다음에 D의 이슬점은 9 하면 원래 온도보다 증가, 그 다음에 이슬점은 감소, 고온 건조해진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팬 현상을 이렇게 한번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한번 이해를 해봤고요. 좀 정성적으로 살펴본다 라고 하면 공기가 상승을 할 때 지금 이 풍상 측에서 이미 이제 수증기 이탈이 한번 일어났죠. 그러니까 건조해지게 된다라는 거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수증기가 이탈하는 과정에서 온도가 천천히 떨어지게 되죠. 왜냐하면 잡열이 공급된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온도가 더 올라가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선 상승입니다. 자, 전선 상승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전선이 형성되게 되면 그때 이제 전선이 형성된다라는 건 이제 찬 공기, 따뜻한 공기가 만났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이 만난 접촉한 이 면이 전선면이 되고 그것과 지면이 이루는 이제 교선, 이게 프론트 전선이 된다. 그렇게 이제 전선을 형성했을 때 이제 따뜻한 공기가 가벼우니까 찬 공기를 타고 강제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 전선 상승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전선 상승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중위도 저기압과 관련이 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아래쪽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이 그림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전선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여기 지금 틀렸고요. 반대로 이렇게 그려져야 됩니다. 네, 요 부분이 뒤집어서 빨간색이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죠. 요건 이제 그림의 오류니까 여러분 체크를 하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밀어내는 이것이 이제 쿨 프론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타고 올라가는 이게 웜 프론트, 온난 전선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조금 다른 면이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찬 공기는 밀도가 크죠.
밀도가 큰 것이 밀도가 작은 것을 밀어붙이는 것은 굉장히 이제 쉽게 밀어지겠죠. 그래서 이 전선면의 경사가 좀 급하고요. 그리고 전선의 이동 속도가 빠릅니다. 그런데 이제 온난 전선 같은 경우에는 밀도가 작은 것이 밀도가 큰 것을 밀어야 되다 보니까 잘 안 밀리겠죠. 그래서 경사도 좀 완만하고 천천히 움직이게 된다라는 게 이 온난 전선과 한랭 전선의 특징입니다. 그럼 이제 이 기본적인 개념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중위도 저기압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면 이 전선의 형성부터 이제 소멸까지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선은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게 됩니다. 자, 근데 당연히 이제 우리가 방위 표시를 해보면 이 찬 공기 쪽이 이제 북반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북쪽, 따뜻한 공기 쪽이 남쪽이 되겠죠. 그래야 이제 저위도가 따뜻하고 고위도가 추우니까요. 그래서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만납니다. 오른쪽에 그림도 이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찬 공기, 따뜻한 공기가 만났을 때 이제 그 중에서 기압이 조금 낮은 영역이 자연적으로 충분히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 기온이 낮은 기압이 낮은 쪽으로 공기가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자, 모여드는데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한랭 전선은 조금 빠르게 움직일 거고요. 그 다음에 온난 전선은 조금 천천히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이 역V자 형태로 좀 꺾이게 되면서 공기들이 수렴을 하게 될 거고요. 그 과정이 지금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한랭 전선이 더 빠르니까 이제 폐색 전선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이게 무엇이냐면 이 한랭 전선이 온난 전선을 따라잡아서 이렇게 합쳐진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전선의 소멸로 이어지게 되겠죠. 그 과정이 지금 여기서 보여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요 아래쪽 단계들은 이것들이 이제 다시 이 사이클이 한번 끝나면서 이제 다시 맨 처음에 시작해왔던 이 정체 전선을 다시 형성하면서 이제 사이클이 마무리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몇 가지 설명들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림에서 빠져 있는 부분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맨 위에서 자, 일단 이 전체적인 온대 저기압이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상층에 있는 편서풍 파동 이야기를 했죠. 이 편서풍 파동을 따라서 이동을 하면서 이제 이 저기압이 형성되고 소멸되고 하는 과정이 펼쳐진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림이 이 맨 위의 그림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이 두 번째 나와 있는 이 그림에서 첫 번째 그림과 마지막 그림을 한번 살펴보면 어떤 그림이냐면 우리가 수평하게 그렸을 때 찬 공기,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만났어요. 그리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찬 공기가 아래로 가고 따뜻한 공기가 위로 가는 것으로 끝이 났죠. 자, 그러면 이때 찬 공기에 우리 어떤 질량 중심, 그 다음에 이 따뜻한 공기의 질량 중심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두 질량 중심, 이 전체 공기의 질량 중심은 당연히 찬 공기 쪽으로 조금 쏠려 있는 형태가 되겠죠. 자, 요것이 어떻게 될 거냐면 최종적으로 찬 공기가 아래로 깔리고 따뜻한 공기가 올라가게 되면 무게 중심이 역시나 찬 공기 쪽일 테니까 이 아래쪽으로 좀 치우쳐졌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무게 중심이 아래로 내려갔다라는 말은 위치 에너지가 감소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면서 위치 에너지가 감소되는 그 과정이 이 온대 저기압의 에너지원이 되겠다라는 거 여기서 설명을 하나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이 강수구역, 구름이 발달한 영역을 표시를 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앞 슬라이드로 잠깐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공기가 상승을 하게 되면 구름을 만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지금 이 한랭 전선과 온난 전선에 이 구름이 만들어진 영역이 생기는데 이 전선면의 경사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한랭 전선에서는 전선의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여기는 강수구역이 좀 작고요. 그리고 상승 기류가 활발합니다. 그래서 소나기성 강우가 많이 내리게 되고, 그리고 이 강수구역은 좀 짧게 그려진다. 그리고 온난 전선은 여기는 이제 구름이 두껍게 발달하진 않겠죠. 천천히 공기가 상승을 하니까 좀 이슬비 같은 것들이 내리고, 그리고 굉장히 넓은 영역으로 구름이 발달하더라 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 뒤쪽에 여기 그림에서도 어느 정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오른쪽 그림에서 살펴보면 지금 이
기압선들이 있죠. 등압선들이 있는데 이 등압선을 이렇게 가로지르면서 바람이 불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공기가 모여들 때 왜 이제 저기압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공기가 모여드느냐 하는 것이 이제 궁금할 수가 있는데, 그게 지금 이 첫 번째 그림으로부터 이제 좀 어느 정도 설명이 됩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되느냐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등압선이 있어요. 여기가 고, 그리고 여기가 저라고 한다면, 우리가 앞에서 직윤류, 직윤풍 이런 개념을 조금 설명을 드렸죠. 자, 여기서 기압 경도력이 생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직윤풍 할 때는 전향력이 이제 상대적인 힘이었는데, 여기서 전향력만을 고려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앞서서 설명했던 이 상층풍에서는 이제 지면과의 마찰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면과의 마찰이 존재합니다. 왜냐면 이건 지금 1000헥토파스칼 부근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땅이랑 가깝기 때문에 마찰력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이제 이 합력을 이루는 힘이 마찰력과 전향력이 합쳐진 힘이 기압 경도력과 평형을 이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이 힘이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냐면, 여기가 전향력, 그리고 여기가 마찰력, 이렇게 해서 바람이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불게 됩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해보면, 전향력은 이제 운동 방향의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북반구에서는 작용하죠. 그리고 마찰력은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표면 부근에서의 바람은 마찰력이 존재하고, 그리고 이제 바람이 부니까 저항력도 있을 것이고, 그런 마찰력과 전향력의 합력이 있겠죠. 그 합력이 기압 경도력이랑 평형을 이루는 상태에서 지상풍이 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바람이 어떻게 부느냐, 등압선을 가로지르면서 부는데 약간 오른쪽으로 비껴가서 가로지르면서 불게 되죠. 자, 그러면 이 위에서 바람이 부는 게 이제 고에서 저로 부는데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쳐져서 불게 되죠. 요 아래쪽에서는 아래쪽이 지금 고, 위가 저죠. 그러니까 오른쪽 윗 방향 이런 식으로 바람이 불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바람이 불면 자연스럽게 이제 이 등압선에서 오른쪽으로 살짝 치우쳐져서 바람이 불게 되면, 여기 이제 이 여러분이 그림을 한번 쭉 따라가 보면 이해를 하게 될 텐데, 바람이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게 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북반구에서 저기압의 이 흐름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빨려 들어가는 형태로 흘러 들어가게 되고, 그것은 지금 여기 보이는 기압 경도력과 전향력과 마찰력의 이 힘의 관계에 따라서 형성된 방향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았는데요. 이게 조금 두서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한번 다시 차근차근 들어보면서 정리를 해보면 여기서의 디테일한 내용들을 다시 따라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수렴 상승입니다. 자, 수렴 상승은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공기가 모여들게 되면 갈 데가 없으니까 얘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개념이고요. 일단은 그럼 공기가 언제 수렴하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되는데, 공기는 일단 저기압이 있으면 모여들게 되겠죠. 왜냐면 고에서 저로 이제 기압 경도력이 작용하니까 이쪽으로는 공기가 몰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모이면 갈 곳이 없으니까 상승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게 이제 한 가지 케이스가 될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수평 방향의 공기의 흐름이 뭐 제한되거나 느려지거나 하면 당연히 또 갈 데가 없으니까 공기가 쌓이게 되겠죠. 그러면 상승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오른쪽 예시 그림이 되겠는데요. 여기 지금 플로리다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땅이 있는데, 우리가 낮 시간대에는 지금 요 위성 사진으로도 잘 보이는데 지금 굉장히 밝죠. 낮이란 뜻이죠. 낮 시간대에는 이제 육지가 뜨겁고, 그 다음에 바다가 좀 덜 뜨거워져 있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차가운 상태죠. 그래서 공기가 이제 육지에서 상승 기류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육지에서 이제 그럼 공기가 모자라니까 바다 쪽에서 공기가 불어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해풍이 불게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럼 이 해풍이 불 때 여기 지금 위성 사진으로도 쭉 잘 보이는데, 바다에서 육지로 들어가게 되면 마찰이 커지죠. 그럼 마찰이 커진다라는 말은 속도가 여기는 빠르다가 육지로 가게 되면 속도가 떨어진다. 자, 그러면 이제 슬로우 다운이 되면서 얘가 공기가 쌓이게 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서 공기가 이제 차곡차곡 쌓이니까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이 해풍을 설명하면서 이제 육지가 뜨겁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상승 기류가 생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근데 그게 지금 해풍에 의해서 더 강화되는 것이
여기서 말하고 싶은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오늘은 이 슬라이드까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국지적인 대류 상승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대류 상승은 불균등 가열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여기에 thermal이라는 용어가 하나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데워진 열 기포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아래쪽 그림을 통해서 먼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이제 늦은 아침, 그 다음에 뭐 정오쯤, 그리고 이제 조금 이른 오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태양이 조금씩 이렇게 이동을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럼 우리가 일추운동 앞에서 설명을 했지만 이제 남쪽 하늘을 쳐다본다 라고 하면 왼쪽이 동쪽, 오른쪽이 서쪽이죠. 그래서 동에서 떠서 여기 오타입니다. 동에서 떠서 서로 이렇게 공기가 태양이 흘러가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하루의 시간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 그림에서 여기 지금 조금 땅이 까만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땅들은 알베도가 조금 반사도라고 하죠. 반사도가 조금 작고요. 크고요. 죄송합니다. 반사도가 크고요. 여기 이 부분은 알베도가 작죠. 반사도가 작은 부분입니다. 그러면 태양빛이 균일하게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런 어떤 국지적인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데워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특정한 부분이 불균등하게 조금 데워지는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요. 당연히 이제 이것이 태양으로부터 데워지는 거니까 해가 뜬 이후에 이런 일이 펼쳐지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 그림이 태양이 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럼 여기서 가열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공기 덩어리가 데워져서 주변보다 따뜻하니까 얘는 부력을 얻겠죠. 그래서 상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thermal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쭉 상승을 하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고도에 이르게 되면 상승 응결 고도에 도달하게 될 것이고, 그럼 상승 응결 고도에 이르면 구름을 발생시킬 거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비를 뿌리기도 하겠죠. 그게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하는 부분인데요. 자, 그러면 이런 지금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지금 비가 내리는 이것을 우리가 보통 소나기라고 불러주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 소나기의 어떤 시간적인 사이클을 생각해 보면 지금 하루보다는 당연히 짧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반나절 정도인 것이죠. 해가 뜨고 해가 지기 전까지 아무리 길어도 뭐 그 정도의 시간 텀일 거고, 주로 이제 낮 시간대에 이런 강한 상승 기류가 생기면서 벌어지게 되는 일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대류 상승으로 소나기가 잘 나타난다. 그것을 여러분이 한 가지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대류 상승이라고 하는 것은 불균등 가열 때문이다 라는 거 정도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한번 읽어 보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뒷시간에 할 내용들을 잠깐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면, 여기 지금 수식들이 전개되어 있는데요. 이 수식들을 한번 쭉 살펴볼 거고요.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무엇을 얘기해 볼 거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1km 올라갔을 때 10도씨 정도 감소하는 건조단열 갑률, 이것에 대해서 한번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